오늘 얘기예요, 문재인 후보의.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전략 수정도 불가피했던 걸까요? 이 4월 북한 위기설이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문재인 후보의 미묘한 입장 변화인데 오늘 문재인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는 결국 북한 핵에 대한 대응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뿐만 아니라 핵을 고도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예,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저희가 저 변화를 정치적 선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선택이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문재인 후보로서는 중요한 전략의 기본 축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을 맞았죠.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런 고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변수가 한 3가지 정도 저는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는데 보수표의 향배, 그다음에 검증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세 번째가 지금 외교안보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위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는 이유가 3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제일 큰 게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첫 번째예요. 그게 제일 이 퍼센트지가 높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이념과 정체성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이른바 그 폐쇄성, 패권적 행태,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세 번째인데, 첫 번째,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소극장님 보셨을 때? 아니, 제가 보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절반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른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보이면서 태도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것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노선을 그대로 취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해 7월에는 국익으로 봤을 때는 사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고 오늘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 대선 전국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실까요?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을 더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낼 보관과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사실상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변화했다라고 지금 표현들을 하는데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은 이 중도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5년 전을 돌아보면 뼈아픈 패배가 중도였거든요. 탁탁 털어서 51대 49. 그러면 2%포인트의 중도를 놓쳤다라는 진짜 5년 동안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아무리 다자구도든 또 보수 진영, 양 진영이 아닌 어떤 상황이든 다시 중도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문제는 언제였느냐는 거죠. 언제 이거를 이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안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더 중도 보수를 향해서 가느냐. 그런데 시기를 조금 놓친 거예요. 보면 그 수락연설도 굉장히 사실은 산토끼들을 바라보고 했어요. 보니까 집토끼들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이후부터 좀 더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려는 어떤 플랜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안철수 의원 막 지지율 높지 그러면서 집토끼들 또 단속을 해야 되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따라오지 못하니까 확 바뀌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가 4월 위기설 있잖아요. 4월 위기설의 찌라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지금 한국 정부에서 반미적인 그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이 이렇게 한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찌라시를 찌러도 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우호적이다라고 지금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흐름은 충분히 있었어요. 가장 최측근의 외교 안보 담당을 미국에 보냈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쪽 사람들하고 만나게 보낸 것도
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익으로, 우쪽으로 좀 틀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적폐청산이다, 뭐다 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선명해야지 일단 집토끼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은 문재인 전 대표도 언젠가는 좀 더 중도를 위한 그런 외교 안보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있었다는 거죠. 예, 사실 이현종 의원님, 네. 문재인 후보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선되면 미국 먼저 갈 것이냐, 북한 먼저 갈 것이냐 이런 질문에 북한 먼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그때 뜨거운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도올 김용옥 교수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아마 이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김용옥 교수가 좀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야, 먼저 어디 갈 것이냐 해서 본인이 아마 즉흥적으로 나왔던데 사실 이 말 자체의 실수 때문에 두고두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본인의 속내를 이제 드러낸 것이라 할 수가 있겠고 또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상황 자체가 한미동맹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본인이 북한 먼저 가겠다 하는 것은 지금 정상은 전혀 사실은 좀 동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바로 이제 문재인 안보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문 그리고 그 발언 이후에 사실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이 모인 데가 바로 그 발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태극기 집회가 그냥 일반 박사모 중심으로 가다가 일반인들이 왕창 나올 때가 바로 그 발언 있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대거 참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그 문재인 대표의 안보론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제 촉발점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핸들을 유턴하려니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느 있는 거죠.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좀 전에 어떤 논리와 지금의 논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보면 뭐 국회 가서 비준한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북폭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여러 가지 지금 외교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틀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못했던가.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 평론가들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앞에 딱 닥치니까 저렇게 한다. 이것 자체는 보면 앞으로도 국정을 그러면 저렇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솔직히 저는 의문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종수 시장님과 이현정 의원님 조금 이제 의견이 약간 다르신데 남재준 이제 후보라고 하는 이제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선언을 한 지휘관들, 이제 이제 전직 장성들이 양심을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것도 이제 남재준 후보의 어떤 정치적 전략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안보에 가장 취약하고 불안한 사람이고 뭔가 대북관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뭐 지지 선언하는 그런 사령관들은 당연히 양심을 팔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너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 논란 관련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공세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뭐 누구 편을 떠나서 뭐 사드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입장을 바꾼 게 사실 안철수 후보기도 하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선점 효과라 그래야 될까요? 당의 당론하고 다른 상황에서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마치 이게 사드라는 게 마치 이 안보관에 관련해서 하나는 안보관의 투철하고 하나는 안보관의 투철을 아는 걸로 지금 이분화되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나요? 네, 안철수 후보가 약간 이 부분을 선점하면서 이쪽이 안보관이 훨씬 투철하네라고 하면서 좀 떠다니는 보수층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많이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어쨌건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 내 집토끼만 확실하게 잡아도 충분히 당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예상외로 지금 뭐 중도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쏠리면서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확 바꾼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서서히 바꿔왔는데 확 바꾼 안철수 후보가 마치 계속 일관된 정책을 표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정확한 워딩을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먼저 북한에 갈 수도 있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마치 그냥 무조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약간의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왔을 때 아주 확실하게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든 북한이든 확실히 가능하다면 이렇다. 그러니까 좀 분명한 정확성이 없네요. 전제를 달지 말고 예. 딱 A 아니면 B 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호한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언론에서 받아들이는 거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그럴 수 수가 있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후보가 앞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바꿔야 될 그런 메시지 관리 기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그 목소리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사드 문제를 상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오래된 역사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말 슬픈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과정을 당사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했다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드 국민과 동의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취재진이 사드 질문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입을 다물고 그냥 그 특유의 입을 앙 다물고 이제 그냥 떠났어요. 이종 실장님. 이게 입장이 되게 곤란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당론이죠. 아하. 당론이 이미 그 사드 반대로 당론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같이 경쟁을 벌였던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또는 경쟁은 안 벌였지만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축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완전히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소위 386 보다 더 진보적인 그룹들이 함께 지금 연합해서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당론을 이와는 배치되게 후보가 지금 나는 반대다, 아니 나는 이제 찬성이다라고 돌아서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세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은 됐나 봅니다. 박지원 당대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므로 당론으로 그걸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금 뭐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게 어떻게 소프트 랜딩에서 연착륙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게 이 화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끝까지 들을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마찬가지죠.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박지원 대표가 당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집토끼들 나갈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잘 다독일게. 안철수 후보는 뭐 꿈을 펼쳐라. 뭐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뭐 역할 분담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이제 여기 북한 관계 또 북한의 지금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북폭을 한다, 뭐 4월 27일 한다, 뭐 이런 썰까지 나오고 그렇죠. 할빈 스노가 지금 전진 배치되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 어떤 당의 이 중도 보수층에 안정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국민의당에는 햇볕론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오로지 대표 주자인 박지원 대표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당론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런 분들이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결국 햇볕론자도 반대되면 못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 사실 당론을 안 바꾸면 무슨 거의 대선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예.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에서 본다면 안보 노선에서만큼은 일단은 이제 우편향 쪽으로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 아마 현실을 뭐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안보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 불가피하다 이 말 말고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이슈들이 좀 나오니까 오자 후보 안보 회의를 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오늘 임진강을 방문한 홍준표 후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쇼입니다. 그런 정치 쇼에 나는 안 넘어갑니다. 사드 배치하고 전술핵 재배치하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안보 정치 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갈 이유는 없습니다. 소국장님, 쇼니까 안 간다고 하는데 뭐 아예 안 가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로서는 사실 아쉽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안보에 대한 이슈를 선점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 문재인 후보가 5+5 긴급 안보 회의를 갖자. 그러니까 5당 대표와 5당의 대선 후보들이 같이 국회의장과 모여서 이 긴급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얘기를 문재인 후보가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로서는 저는 이슈를 상당히 빠르게 잘 잡아간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거는 문재인 후보의 신의 한 수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잡아간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안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호감의 가장 큰 원인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깨나가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반대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저런 이슈를 막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제안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로서는 정말 강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좀 홍준표 후보 캠프나 홍준표 후보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뜨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렇게 외교 안보에 대한 각 후보의 태도를 살펴보니까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각 당이 어쩌면 큰 틀에서 굉장히 비슷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요, 공약이 다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왜냐하면 이게 딱 해보면 어느 게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자리 같은 경우도 뭐 일자리도 몇만 개 만들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 다 비슷하게 내놔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 검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정당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좌우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좋은 거는 막 쏟아내놓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감당도 못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차별화가 안 되는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상황 우리가 예측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다가 지금 보면은 똑같은 길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좀 더 미리 알고 대처하는 좀 유능함이 정말 없는 것들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국민들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좀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대통령 있을 때. 그러면 집권 여당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보듬어안고 그리고 큰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떤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쇼니까 우리 안 갈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당만 하면 과연 그러면 보수 정당의 적통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유승민 의원도 안 간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뭐 말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되는 거지 무슨 소리냐니까 노자 회담에서 벌써 지금 2명이 안 간다고 하는데 그렇네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저 속보 하나 들어왔다는 제 오른쪽 귀로 사인이 들어왔어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조원진, 우리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얘기했던 조원진 의원이 확정이 됐군요. 이로써 물론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후보들이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조원진, 김종인,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7명이 됐습니다. 무소속 김종인 후보 말고는 이제 6명은 다 이제 당적이 있는 건데요.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덧붙일 말은 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조원진 의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안철수 후보의 딸 그리고 이 사드 재배치 논란, 안보 이슈에 선점하기 위한 각 후보들 좀 딱딱한 얘기를 해봤는데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확인합니다. 만약에 저 두 사람이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위 전력이 있어서 좀 공기업은 안 되겠는데 성격이 수줍어서 좀 잘할 수 있겠어? 각 대선 후보들도 일자리 공약들을 저렇게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들이 지금의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오른쪽에 간단하게 이력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잠깐만 가릴게요. 죄송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본 대선 주제 스펙 한번 같이 좀 보시죠. 이거 너무 각 잡고 심각하게 안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벌써 취업을 했으면 30년 전에 했겠는데 전공들도 더 좀 출신 학교도 나와 있고 학점들을 봤는데 일단 문재인 후보는 공개를 안 했어요. 예.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몸무게와 키를 공개 안 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학점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즘으로 따졌을 때는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네요. 이 학점이면. 여기 보면 자격증도 있고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일단 하나씩 포인트 잡아서 살펴볼 텐데 먼저 백 변호사님. 네. 이게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과거 시위 경력이 있어서 공기업 취업은 힘들다라는 게 인사 담당자가 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지금 어린 나이에 저 스펙 가지고 취업을 한다면 근데 사실 과거의 시위 경력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나 그래도 공기업보다는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대기업 법무팀장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 나와 있는 스펙에 저기 학점이 빠져 있잖아요. 예. 학점이 몇 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법대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할 때는 학점을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아하. 학점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괜히 학점 저희 좀 낮은 거 썼다가 혹시라도 또 좀 그럴까봐 이제 학점을 공개 안 한 것 같은데 학점은 낮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백 변호사님도 나으셨군요. 좀 많이 낮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학점이 좀 낮아도 취업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과거에는. 뭐 그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요즘 입사하려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엄청난 파워를 보여줘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좀 성격적인 면에서 힘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지금 나이에 태어나 취업을 하려면 아마 취업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예. 왜냐면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정말 각 회사에서 서로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뭐 회사들이 많이 뽑았을 때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보통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 신입 사원들을 이제 입사를 봐보면 그렇죠. 이 스펙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몰려오는 숫자도 그렇고요. 이 기본적으로 해외 유학 받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토익 성적, 토플 점수, 뭐 각종 자격증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의 몇 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요즘은 이 집단적으로 해서 이제 그 집단 면접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누가 리더감이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누가 잘 이끄느냐 이런 걸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좀 샤이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잘 안 하고 조용한 성격 이런 친구들은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분이 이제 의사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의사 나는데 만약 일반 회사에 갔다라면 이제 눈에 안 들을 수 있죠. 저 끝에 조용히 책 보고 있고 말도 안 하고 있고 뭐 안철수입니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정도면 사실은 좀 탈락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너무 부드럽게 한다고 뭐 성대모사까지 하시는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더 보시죠. 같이 보시면 글쎄 이 저 학점 얘기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인사 담당자들은 물론 뭐 4.5 만점인지 4.3 만점인지는 저는 뭐 다 정확히 일일이 확인을 안 했는데 뭐 두 분도 그렇지만 이제 홍준표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요즘으로 따지면 학점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뭐 일반 외국계 기업을 노리는 게 낫겠다는 인사 담당자의 그런 말도 있었어요. 뭐 학점은 뭐 다 3점대긴 한데 안철수 후보가 일단 높긴 높아요. 아니 외국계 기업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아예 외국으로 취업을 해야죠. 요즘에 보면 제 친척 중에서도 이제 외국으로 취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학점이 낮고 이른바 사회적인 뭐 지명도가 낮은 대학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취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일본이라든지 주변 다른 외국으로 나가서 취업하는 데는 거긴 또 기회 의문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만약에 학점이 낮아서 좀 취업하기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 외국 갈래. 그러고 아마 외국으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심지가 또 굳은 후보이고 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은 오히려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취업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뭐 문재인 후보는 세력화, 외톨이, 뭐 적이 많다, 뭐 잘 토라진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 고급 인명 구조 과정을 갖고 있네요. 예, 이렇게 자격증들이 이종건 의원님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격증 또 따로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보도를 보니까 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시험 봐서 뽑자. 정치인들을 위한 시험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을 얼마나 아끼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다 계량화해서 시험을 봐야지 정치인들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보도를 봤는데 아마도 자격증 얘기나 시험 얘기나 지금 정치인들을 우리가 이 선거 과정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만 믿고 뽑았다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에게 실망한 늘 말로가 안 좋은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런 좀 보도들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검증 과정을 그냥 네거티브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시험 본다.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문제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회피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보통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게 보면 일본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유력 정치인이 되려면 꼭 가야 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나오는 대학들이 있고 그 중요한 대학을 나와야지만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것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된 나라에서는 이 정치인들의 엘리트 코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쭉 거쳐오면서 이제 정치인이 형성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는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않죠. 저희가 그냥 장난으로 5명을 취업시장에 내몬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지금 청년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얼마나 지금 눈높이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예전 3D 발언을 좀 의식했었는지 오늘은 일부러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주도하겠습니다. 각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오지 통신기술을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항의성이겠죠. 자기가 하도 3D, 3D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오지라고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백 변호사는 표정을 봤을 때 또 아예 그냥 또 장난 같진 또 않고요. 여기서 좀 웃으면서 하셨으면 훨씬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나는 원래 3G, 5G 이렇게 얘기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그래서 일부러 저기서도 이건 일부러 5G라고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원래 다 안다. 아는데 일부러 그랬던 거야. 근데 좀 웃으면서 하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5G 얘기까지 오늘 또 각 후보들의 딱딱했던 얘기와 가벼웠던 부드러웠던 얘기까지 쭉 이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